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굳은 날씨 탓도 있었지만 어린이날이었던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성의 출산 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죠. 최근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당한 일에도 행동에 나서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변화를 이끄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해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할 수 있다며 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네, 이미 전국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을 했죠. 네. 또 오는 10일, 이때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동시에 휴진을 하기로 했고요.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집단 휴진을 일주일간 이어가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 움직임이 이렇고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정부 대응에 따라서 동네 병원들까지도 문을 닫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이면택 의협회장은 개원이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그렇게 밝혔어요. 우리도 언제 나서야 되겠느냐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태를 밀어붙인다고 하면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면택 의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병원 응급실 현장 취재 상황들을 보면 암 환자가 피를 토하더라도 4-5시간도 기다려야 되는 현실이 있고요. 또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중에는 한 달에 당직을 15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쪽이든 참 필요한 상황인데 개원이까지 주 1회 휴진에 가세를 한다면 지역 의료 1, 2, 3차 진료 체계가 전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 상급 종합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희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임금 지급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경희의료원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곳인데요. 네.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이라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병원도 전공의 비율이 30에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공의가 빠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수익도 절반가량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을 하고 무급휴가도 시행을 했고 보직수당이나 성과급을 반납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 비용 절감 노력을 하긴 했지만 매일 적자가 억 단위로 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지방 사립대 병원 쪽 상황은 더 심각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큰 병원도 그런데 지방사립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합니다. 환자들이 또 수도권 병원으로 대형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원래부터도 이 사태가 있기 전부터 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오기도 했는데 네. 당장 직원들 월급도 문제고 그거를 급여를 준다고 해도 그 거즈나 주사 바늘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의료 소모품, 약품, 진료 재료 이런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금이 밀릴 수 있다는 것도 네. 이제 연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아서 그런 업체들은 그럼 자금 흐름이 당장 막히게 되는 거고 네. 최악의 경우에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일거리 진료 수술이 없으니까 간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가 도산하거나 또 의사 외에 다른 직군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번엔 약국도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문전 약국들, 대형 병원 옆에 있는 커다란 병원들이 있죠. 아예 문을 닫는 약국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 또 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료 간격이 길어지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장기 복용할 약을 뭐 1년치, 2년치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년치 약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약을 미리 샀는데 정작 또 환자가 안 와서 팔지 못하면 이건 또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법원이 이 어떤 증원 근거를 내기 전까지 증원을 확정짓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 추후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줄여서 보정심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근데 지난 2월에 복지부가 이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회의록을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럼 제출을 다 하면 되는데 관련 회의체 3개 중에 1개의 회의록만 우리는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은 없고 보도자료가 대신할 수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의료계의 비판도 들끓고 있고 신문에서도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말이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설명 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걸 보고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올해 의대 증원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적게나마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정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히기로 이 최근에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임의들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65.8%, 근데 4월 말대가 61%대였거든요. 늘어난 거고 특히 빅5 같은 경우에 계약률이 68%가 넘어서 훨씬 높다. 그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직후였을 때 2월 말대 계약률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은데요. 이때 2월 말 기준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30%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그럼 60% 후반대가 가는 거니까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이전 갈등으로 병원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고위 공무원의 병원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인 A씨인데요. 지난달 21일에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후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관계자는 A씨가 지병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원래 서울 아산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길 원했고 그래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치료가 끝나면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고 다니던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이었고 거기에 의무 기록도 있으니까 간 것이다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다만 지금 또
상황인지라 네.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은 외래 진료도 또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건데요. 개혁신당 허은하 전 의원은 병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고요. 일단 이 서울 아산병원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 환자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안 된다. 또 복지부 측은 별도로 조사할 사안은 아니다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과 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취임 2주년이 오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 날짜는 그 전날인 9일이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가급적 자유로운 기자회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그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하고 또 이렇게 가늠을 해봤을 때 네. 윤 대통령이 먼저 회견문을 일정 시간 발표를 하고 그 후에 기자들이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 거기서 답변하는 방식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가장 크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 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자유로운 또 뭐 의제 제한이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런 전국 현안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일단은 오가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 내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조만간 계획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일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두고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라는 입장. 이거는 여당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 그대로인데요. 그 기자회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질문 주제에 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이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기자회견은 아무래도 특검법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14일에 열릴 국무회의 때 의결을 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한층 더 격화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건 야당의 입법 폭주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야당이 지금 본래 목적이 진실규명이나 그 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참사를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서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한 건지 국민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일을 명백히 밝히자는 게 왜 나쁜 건지 이런 대통령실의 격렬한 반응 자체가 수사외압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선 민심, 국민의 뜻을 두고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장이 크게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크나큰 착각이다.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을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이 특검을 통해서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을 한 것이고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고요. 네,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당의 요구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도 그렇고 네. 거부권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참패 후에 영수회담도 가져보고 소통과 협치를 공언한 직후인 거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이탈을 해서 찬성표에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을 때랑은 지금 다른 게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 22대 때 선택받지 못한 의원들 21대에서 임기 끝내고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이 55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각자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오늘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한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주목받았던 의원 2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찬성표를 던진 김홍 의원이 있고 또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안철수 의원. 그동안에 줄곧 이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또 다시금 밝혔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는 뭐 방송법, 간호법 이런 법안들을 거부권하고 나서 재표결 에서 폐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져 있다. 이탈할 수 있는 의원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총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요. 네, 사실 이 의장 권한으로 상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막판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굉장히 눈길이 쏠렸는데요. 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판에 민주당 요구에 동의를 하면서 여야 양쪽에서 이제 뭐 거세게 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MBN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검법을 상정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상정했을 때 그때 당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이제 곧 있으면 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되는데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그때 본회의를 한번 해야만 그 후에는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시점에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차기 의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일침을 가했다고요. 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이 한창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장 후보들은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김진표 의장을 겨냥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에 김진표 의장은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편파적인 행정,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할 것이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꼭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참 본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임기 동안에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굉장히 내세웠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는 어떻게 또 뭐 그럴 수 있느냐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번에는 상정의 길을 터주니까 여당이 김 의장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뭐 지지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원칙을 저버렸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선물과 카메라를 준비한 매체고요. 검찰이 원래 오는 9일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백은종 대표 측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이 받은 명품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처벌 조항은 또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맹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의식한 걸까요?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불참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을 청와대 연무관으로 초청을 해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국 각지에서 농어촌, 도서 벽지에 거주한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다둥이 가족 등등 비롯해서
360여 명이 초청이 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이날 참석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건강 간식도 만들고 교통 소방안전 체험 등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행사 때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지만 올해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로써 지난해 12월이었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142일째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 충남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 폐지에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단식도 했었는데요. 이달 중순께 서울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폐지 찬성이 나온다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범야권 중심으로 했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과 또 반대인 거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범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대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를 하면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 의회가 지금 지형이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 보이고 이 경우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사안을 가져가서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어제 결항이 속출했던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는 현재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 고속도로 정체는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밤 11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30분, 강릉에서는 5시간, 대전에서는 3시간 30분, 광주에서는 5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전 시간보다는 정체 조금 주춤해졌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41km 구간입니다. 회덕분기점에서 신탄진 사이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목천 사이와 천안 일대로 정체 심하고요.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안성분기점 부근과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3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양양분기점에서 서면 7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기린 4터널에서 상남 6터널, 이후로는 추곡터널에서 마곡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도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일대,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나는데 미사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요즘처럼 또 아이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출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또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네, 사실 이 저출생 대책이 워낙 많이 쏟아지긴 하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 1일에 기획재정부가 사회 유동성 개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저출생 관련 대책들이 좀 담겼는데 우선 남편의 배우자 출산 휴가 있잖아요. 이게 현행 지금은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인데 네. 이게 2배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이면 공휴일이랑 이런 거 포함해 보면 실제 한 달을 쉴 수 있게 네.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출산 이후에 출산 휴가를 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 휴가를 쓰거나 또 육아 휴직을 일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책을 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출산 시에 부담을 좀 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책이 또 나왔다고요. 네,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이고 월 상한금액이 150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적다는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화하자. 이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있는데 이거 네.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과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경우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12세 이렇게 넓히기로 했어요.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로 길어집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네, 사실 이 합계 출산율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지겨워요. 매번 최하다, 역대 네. 최저다 이런 얘기하는데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한 0.3명 줄고 그 전년보다 0.2명 줄고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지난해는 2022년이 0.78명이었거든요. 네. 0.72명이니까 0.6명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들과 비교해 보면 떨어지는 이제 속도가 좀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게다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나온 게 0.65명. 그러니까 0.6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찍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어느 정도지 이렇게 싶으실 수 있는데 남녀 100상 그러니까 200명이 결혼해서 60명만 출산한다는 거니까 거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출생아 수 급락 속도를 보더라도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한 1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얼마였어요? 좀 이게 가늠이 안 되죠. 네. 지난해가 2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출생 대책이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저출생 대책에만 319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합계 출산율은 OECD 꼴찌죠. 진짜 암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저출생 문제라는 게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제 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비혼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런 부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랑 비교하면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결혼도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좀 젊은이들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래도 가장 큰 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하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사실 결혼을 했어도 그럼 아이를 낳는 거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여력이 될까? 이런 계속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도 부모 세대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거기다가 맞아요. 육아, 교육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사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청년 세대들이 본인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취업난으로 힘들고 사실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애 소득을 다 생각해 보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럼 출산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
진짜 이제 점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뭐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둘이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럼 내 경제적 여건이 안 받쳐주면은 과연 내 아이가 앞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아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 당장 사실 요즘 연금 개혁 뭐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뉴스 되게 많이 나와서 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이것도 사실 미래 세대에게는 좀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심 중일 건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 세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얼마 주겠다, 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현금성 지원들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신하면 100만 원 바우처 주고요. 뭐 출산하면 정부에서 일단 첫 만남 이용권 2만 원 줍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이런 것들 다 뭐 해보면 한 최대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도 사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저희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외국인 가사 돌봄 노동자 서비스 이런 논의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의 일종인데 근데 사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이 낳으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집 살 때 금리 좀 싸게 해주니까 그럼 아이 낳아볼까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아이를 낳기에는 내가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생애 전반에 들어가는 돈 따져서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답이 안 나오고 애 혼자 크는 것도 아니니까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의 정책들이 좀 확실한 메리트가 있으면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회성 대책이다 출산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게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엔 아예 뭐 직접적인 현금 지원까지 염두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받는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이거 아이 낳으면 1억 준다 이거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 부영그룹에서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2월에 사실 부영그룹에서 자녀 출산하는 직원들한테 뭐 한 명당 1억 원 준다고 해서 이게 또 세금 문제 뭐 비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영그룹 다니는 사람 부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권익에서 이제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면은 좀 저출생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17일부터 열흘간 이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이 부영그룹처럼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녀는 1억 원, 2자녀는 2억 원, 3자녀 이상이 3억 원 지급하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겠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은 그래서 조금 효과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실제로 응답자 63%가 출산지원금의 직접 지원인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건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제가 앞서 한 23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재정 감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정도 수준이라면 2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재정 투입에 동의하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설문에 물었었는데 응답자 64%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설문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찬반의견 진짜 첨예하게 나뉘었어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는 거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사실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다 그쵸. 보니까 하면 확실히 도움될 거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앞서 말한 현금 지원이 있었는데 딱히 효과가 없었지 않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 같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요. 게다가 이 설문을 어디서 했냐 보면 권익위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복지부인데 사실 이게 협의가 된 설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어제 저희 그 KBS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주영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단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이 이제 권익위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앞서 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던가 이런 그 현금 지원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기도 했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에 나온 것처럼 뭐 이런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출산휴가 늘리던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나온 대책들인데,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현장이랑 정책 간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설문조사했을 때는 우리 아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26일에서 30일까지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월상한 150만 원 수준인 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도 근로소득의 약 80.1% 그러니까 한 266만 6천 원은 돼야지 맘 놓고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출생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정작 육아휴직 확대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그나마 이제 정부가 많이 이제 저출생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시행이 돼야 빛을 보는 건데 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뭐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늘리는 뭐 이런 법안들 그런 것들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도 아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계류돼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 나왔지만 뭐 중복되거나 일회성에 그치어서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이 많았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또 시행이 돼야지 이게 또 정착이 되는 문제들도 있고 네.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문화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김형중의 그랬나봐 듣고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에서는 마을이 침수되고 실종됐던 7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농경지 165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도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위반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7개 사이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적발된 사례들보다 금액이 더 커서 거액의 과징금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의 사직 또는 휴직 등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해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습과 보복 공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인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특히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늘길까지 막혔다고요? 네, 어제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에서는 강한 비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하늘길이 줄줄이 끊겼습니다. 특히 제주 한라산에는 시간당 75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어제부터 내린 비의 강수량은 900mm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연휴에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은 발길이 묶였습니다. 어제부터 제주공항에서 결항된 항공편만 93건을 기록했고요. 지연 운항한 항공편은 300편이 넘었습니다. 황금 연휴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던 이날 비바람에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제주공항은 붓새통을 일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항공사들이 출발 예정 시간 직전 결항 결정을 내리기도 하면서 공항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은 캐리어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면서 뜻밖의 험난한 어린이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항공기들은 착륙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최대 4시간까지 지연 운항되기도 했는데요. 네. 한 관광객은 공항 상공에서 1시간 가까이 겨우 착륙했다면서 비행기가 어찌나 흔들리던지 착륙하니 승객들이 다들 박수까지 쳤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새벽까지 내리던 빗줄기는 잦아들었고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와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제주에서 김해, 김포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다시 시작했고요. 대한항공 측도 11편의 항공기를 임시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공항에 몰리고 있는 데다 제주를 떠나는 항공권은 내일까지 매진된 상태여서 여행객들 불편이 하루 종일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연휴 내내 쏟아진 비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요. 네, 밤사이 전국에서 비와 바람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요, 강풍에 공사장 구조물이 쓰러지기도 했고요. 부산과 천안 도로에선 땅꺼짐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네. 어젯밤 11시쯤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에서 가로 세로 3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땅이 내려앉으면서 신호등이 무너지고 도로 밖으로 오수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천안 목천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차량들의 바퀴가 줄줄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빗길을 달리던 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경남 고성군 농수로에서는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우로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던 제주도에는 오늘 새벽까지 고립사고를 비롯해 전봇대와 나무 쓰러짐 등으로 14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요. 고흥에서는 조생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강진과 해남에서는 보리류가 비바람에 쓰러졌고요. 산사태 우려에 보성군 등 주민 9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요? 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방에서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어제처럼 집중호우는 없겠고요. 비도 종일 오는 게 아니라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도 선선한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더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돌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5도에 머물면서 이맘때보다 7도나 낮겠고요. 강릉 22도, 대구 24도, 포항 25도로 그 밖의 지방은 25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낮에도 꽤 서늘하니까요. 겉옷 꼭 챙겨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이날만 기다렸을 어린이들은 이번 비가 참 야속했을 것 같은데요. 비 때문인지 이번 연휴 기간 실내 카페와 테마파크가 북적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작년 어린이날에도 비가 왔더라고요. 네. 거세게 내린 비 때문에 전국 관광지와 유원지는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각종 행사와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신 아쉬움을 달래며 아이들이 모이던 전국 곳곳의 키즈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등은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네. 롯데월드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놀라온 인파로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고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을 마련한 박물관들도 기다란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종로구 공예박물관에서 만난 한 가족은 이미 오전 예약이 마감돼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고요.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다양한 실내 이벤트를 준비해 굳은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꽃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은 궂은 날씨가 무색하게 활짝 웃었지만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고물가 부담에 온전히 함께 즐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9살, 6살 아들들과 오랜만에 롯데월드를 찾은 한 아버지는 요만한 인형이 몇만 원이다.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가격부터 일단 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같은 날 아기 유치원 가방을 고르고 있던 한 어머니는 물가 걱정에 맞벌이를 포기할 수가 없다. 제 마음에도 비가 내려요 라고 답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음이야 뭔들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분명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 고스란히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한 행복한 소중한 기억만 가득할 겁니다. 네. 다음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지난 2일 전북 전주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배관 교체 작업 중 새어나온 메탄가스가 폭발의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대다수는 30, 40대 가장으로 이 중 2명은 화상 정도가 심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부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고 결혼을 막 앞둔 예비 신랑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두고 이 잘잘못만 따지기에 급급하다고요. 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사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도 감식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법적 책임 소재는 현재 단계에서 따지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 내 폭발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련 산재 처리 건수는 지난 2018년 786명에서 2022년 1039명으로 증가했는데 매달 80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전주시가 수익성 민자 사업 방식으로 세웠는데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의 관리 감독 책임을 민간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전에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시급해 보이고요. 또 피해 입으신 분들께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국인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지난 2일 미국 LA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한국 국적의 40살 양모 씨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양 씨 부모가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네. 이에 정신건강국 직원에 이어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직원의 동행 설득이 실패하자 경찰이 현관으로 접근했고 몇 분 뒤 4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흉기를 들고 접근해 발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총에 맞은 양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족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가 과잉 진압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다짜고짜 총격 대응해놓고 흉기 소지만 강조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총격 이후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양 씨의 사망 사실도 2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에 한인사회도 들끓고 있는데요.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모든 과정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하이브 사태가 이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외신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이브 사태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을 가부장적인 직장과 싸우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투쟁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신문은 1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고작 6%에 불과한 한국에서 민 대표의 분노는 젊은 한국 여성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한 31세 여성은 민 대표가 겪고 있는 일은 남성 지배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우리도 매일 겪는 일이라며 민 대표가 소리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던 일이다라고 매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의 감사부터 민 대표의 반격,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와 창작 독립성, 자율성 논란까지 소개하면서 이번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패션이 뉴진스 멤버가 입은 옷과 흡사했다면서 여론을 끌어모으고 자신과 뉴진스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메시지를 하이브에 보낸 것이라면서 민 대표가 많은 젊은 여성에게 영웅으로 비치고 있어 하이브가 그를 다루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단순한 힘겨루기를 벗어나서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겹친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 조금 더 살펴볼까요? 브라질이 지금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불과 3일 만에 2달치 강우량을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70여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실종됐는데 국제공항도 폐쇄됐고 대중교통 운행도 대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공급 등 재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아마존의 거대한 수증기와 통로와 바람,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에 비극적 수해를 가져온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편 동남아에선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베트남에서는요. 지난달에만 고온 기록 110개가 깨졌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고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배나 많습니다. 지난달 가장 더운 날로 꼽힌 27일에만 39개 기록이 새로 쓰였는데 한 관측소에서는 1998년 4월 27일에 37.8도를 넘는 40.4도를 기록했고요. 남부 호찌민시에선 75일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네. 동남아에서 최고 48도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온열 질환으로 50여 명이 숨지기까지 했고요. 필리핀엔 폭염에 가뭄까지 덮치자 곳곳에선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를 덮친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가뭄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온라인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영상이 화제라고요. 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딸이 노래하는 동안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디탱해준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모습은 개그맨 이정규 씨가 5년 전 한 행사에서 만난 모녀를 최근 다른 행사에서 제외한 이야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정규 씨는 5년 전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MC를 맡았을 때 처음 모녀를 만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가수가 꾸민 꼬마 여자아이가 지지대를 붙잡고 엄마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면서 엄마는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꼭 잡아주면서 용기를 주려는 듯 아이의 노래를 고개 숙인 채 끝까지 함께 불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모녀를 다시 만났다는 글과 함께 최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이는 여전히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시나 엄마는 오늘도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 사랑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순간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약 380만 조회수와 13만 명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상 댓글에서는 저 가정의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등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웹툰 원작의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드라마는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통해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백연여고 2학년 5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만 들어도 내용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피라미드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피라미드 게임은 교실 안에 서열을 정하는 투표 게임입니다. 2학년 5반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친구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친구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죠. 네. 높은 등급이 된 학생은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친구를 함부로 부릴 수 있고 낮은 등급의 아이들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표도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는 F등급이 되는데요. F등급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심지어 A등급의 허락만 있다면 괴롭히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친구들에게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게 참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2학년 5반 학생들이 피라미드 게임에 불만 없이 잘 따라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A등급, 두 번째 부류는 F등급이 되어 당하는 학생,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중간 등급의 학생들입니다. 중간 등급의 친구들은 자신이 F등급이 될까봐 높은 계급의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낮은 등급에 있던 아이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태도가 바뀌면서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친구들을 당연하게 괴롭힙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드라마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미국의 예일대 교수 밀그램은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의 평범한 남성들 40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 학습에 대한 처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다고 거짓으로 연구 목적을 알려주었는데요. 네. 참여자는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 앞에 앉아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학습자에게 문제를 댑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틀릴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 하죠. 진행 방식은 학습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점점 올려야 하는 규칙인데요.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건 아니고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학습자는 사실 연구진의 일원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였고 네. 실험에 참여한 사람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학습자 역할을 한 연기자는 일부러 문제를 틀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여자가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학습자는 전기 충격을 받을 때마다 괴로워하는데요. 이 연구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위 있게 말하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멈춰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실험이 뭐라고 또 전기 충격까지 남에게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네, 당시 실험을 준비한 연구자들도 또 그 실험 결과를 예상한 각기의 권위자들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함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실험을 중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65%에 해당하는 실험 참여자들이 전기 충격의 최고 수준인 450볼트까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300볼트 수준까지 처벌의 수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을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은 생각보다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상황에 따라 악하게 행동해도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얼음판에서도 넘어질까 조심조심하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지는데 나 안 넘어져 하는 사람들이 꼭 미끄러지잖아요.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으면 조심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나는 상황에 영향을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상황에 휩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황의 힘을 경계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네. 씁쓸한 결과네요. 네. 그럼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A등급과 F등급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은 그럼 어떤 심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행동한 걸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는 심리를 동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애쉬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실험인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선분, 그러니까 직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길이의 선분을 보여준 다음에 처음에 보여준 선분과 똑같은 길이의 선분을 고르라고 해요. 너무 쉬운 문제죠. 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 선분은 한 10cm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20cm가 되는 선분을 똑같은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답을 말할 때 정주리 아나운서는 혼자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네요. 저도 좀 귀가 얇아서. 그러면 실험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오답을 말해요? 네, 이 5명이 앞에 있으면 앞에 5명이 다 똑같이 20cm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남들과 같은 답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얼렁뚱땅 같은 답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동조 심리인데요. 내가 답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앞에서 다 같이 오답을 말하면 나도 그냥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확실하게 전부 오답을 말하니까 내 눈이 이상한가? 자신을 의심할 수도 네. 있고 또 혼자만 옳은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쟤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압박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맞춰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동조 심리는 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권위에 의해 동조하게 되는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심리를 드라마에 대입시켜 보면요. 드라마에서 피라미드 게임은 학교 이사장의 손녀인 백하린의 주도로 진행되거든요. 이 단순히 이사장의 손녀가 아니라 엄청난 재벌가의 손녀로 같은 반 학생들의 부모가 다 백하린의 부모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연히 백하린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힘 있는 아이가 주도하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 드라마처럼 심각하진 않아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돼요? 2학년 5반에 성수지라는 학생이 전학 오면서 반의 분위기 흐름이 변하게 됩니다. 성수지는 군인 아버지를 둔 덕에 전학을 여러 번 다니면서 어딜 가나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었는데 백연여고에 온 뒤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다음 피라미드 게임 때 바로 F등급이 돼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동조가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이 만장일치인데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동조하면 새로운 사람도 거기에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만장일치가 깨지는 순간 동조도 줄어듭니다. 아까 언급했던 애쉬의 실험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들이 다 오답을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전주리 아나운서도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대답했었는데요. 만약에 대답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정답을 말했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한 사람이라도 정답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답이 10cm인데 모두가 20cm를 골라요. 그러면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0cm라고 정답을 말하면 그게 아무리 소수여도 그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나 역시 정답을 말하게 될 용기가 생기죠.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답을 말한 건 같은데 한 사람이 완전히 색다른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10cm라고 믿고 있는데 전부 20cm라고 말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고민하는 중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자기는 5cm 같다는 엉뚱한 답을 말하는 거죠. 이땐 어떨까요?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생각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동조가 깨지게 되는 원리예요. 모두가 같은 오답을 말할 때는 혼자 정답을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먼저 정답을 말한다면 나도 정답을 말할까 하는 용기가 생기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백하린은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모두의 게임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게임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게임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성수진은 끊임없이 게임의 의문을 제기하고 게임을 없애자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동요가 생기는 거죠.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 병원 대기실에서 진행된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종을 칩니다. 그러면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사실은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라 연구실 소속의 연기자였는데요. 이런 괴상한 분위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본 거죠. 실제로 환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살짝 당황하는데요. 네.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기도 종소리가 들리면 일어났다 앉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앞쪽에 있던 연기자는 모두 진료를 보고 나가고 그 대기실에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남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종소리가 날 때마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전 세대를 따라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어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은 없어요. 네. 인생의 선배가 살아온 방식이 과거에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니까 이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습관처럼 하는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주요 인물 그러니까 백할인이 왜 이런 게임을 만든 건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이해해보고 싶어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 드라마의 중요한 스포일러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백할이는 재벌가의 손자이기 전에 그 고아원 출신의 소녀였어요. 네. 극 중에 고아원 선생님이 피라미드 게임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고아원에서 하리는 F등급이 되었었죠.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은 하리는 정말 악착같이 예쁘게 행동을 해서 재벌가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뒤에 고아원 선생님처럼 피라미드 게임을 한 거죠. 나중에 백할이는 자신도 학교폭력의 희생양이라고 어릴 때 너희가 나를 괴롭혀서 나도 너희를 괴롭힌 거라면서 자신의 게임하는 건 정당한 복수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성수지가 남 탓하는 합리화, 책임전가 그만하라고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백할인이 괴롭힌 건 자신을 괴롭게 한 당사자가 아니라 엉뚱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해야 한다는 합리화를 하는데요. 바로 동조를 관습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주는 방식에 동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망가뜨릴 뿐 자신의 상처를 결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민해 볼게요.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패닉의 달팽이 듣고 저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쌀을 뿌려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정말 많은 5월이에요. 네. 5월에는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책 공휴일로 쉬는 날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또 기념일이에요. 뭐 무슨 기념일인지는 잘 모르시죠? 무슨 날일까요? 예, 오늘이 세계적으로 노 다이어트 데이입니다. 생소한 기념일인데요. 그런 기념일도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꽤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다이어트 하던 분들도 오늘은 좀 쉰다고 그래요. 네. 이게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기념일로 지정된 취지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꽤 많은 분들이 섭식 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네.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다이어트가 좀 가혹한 네.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섭식 장애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섭식 장애로 떠난 희생자들을 기리는 세계 노 다이어트 데이가 1992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커피를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 마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카페인이 체지방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커피가 이 이뇨작용을 줬기 때문에 수분 배출량을 늘려서 체중을 줄이는 효과도 또 있고요. 그리고 식사 전에 커피를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음식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커피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유나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는 전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부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드립 커피만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좀 있죠. 그런데 커피의 효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준다거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또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100년 전에 생긴 것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라는 직장 문화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대로요. 네. 혹시 KBS에도 커피 브레이크가 제도화된 게 있나요? 아니 인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일하다 피곤하면 잠깐 커피 마시는 정도는 회사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커피 브레이크가 제도로 정착된 나라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는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노동 관련 법으로 아예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정책이나 단체 협약안으로 근무 중간에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8년에 연방 정부가 제정한 그 공정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 인력에게만 고용주가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고 나머지 분야 고용주에게는 그것을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의 법과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주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이 휴식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완벽한 권리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노사간 단체 협약서에 커피 브레이크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직장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커피보다 먼저 탄생한 와인이라든지 맥주, 위스키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와인 브레이크, 비어 브레이크, 위스키 브레이크 같은 건 없잖아요. 커피 브레이크라는 독특한 제도만 있어요. 왜냐하면 와인, 맥주, 위스키 등의 알코올 음료들은 일에 도움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일을 방해하는 음료이기 때문에 직장 문화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직장 밖에서 즐겨야 하는 음료가 된 거죠. 그런데 커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직장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도 원조 논쟁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문화, 제도, 음식, 음료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런 논쟁이 다 따라다닙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에도 그런 논쟁이 당연히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18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스터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배경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마차를 만드는 공장이 많았고요. 주민 대부분이 마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이제 담배 농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담배를 수확해야 하는 시즌이 되면 갑자기 일손이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게 됐는데요.
담배 농장주들이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이 마차 노동자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노동자 아내분들에게 담배 수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마침 담배 농장이 마을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아내들이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집안일을 하러 집에 다녀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담배 수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뭐 아이를 잠깐 돌본다든지 급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주장이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탄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스토톤에서는 매년 그 커피 브레이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이 27번째 축제고요. 제가 13번째 축제인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올해는 8월 17일 토요일에 스토턴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열리고요. 비가 와도 열린다고 하니까 가보실 분들은 참가해 보셔도 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커피 브레이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거는 1902년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시에 있던 나킨이라는 비누 회사하고 바클로라는 철물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어느 회사가 먼저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 두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정기적으로 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영국인들은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티 브레이크가 등장을 했고 이게 커피 브레이크 문화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커피 브레이크가 뭐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킨 것은 역시 1920년대 금주법이었습니다. 네. 뭐 계기가 있었어요? 네. 1920년에 발효된 미국의 금주법이 낳은 쌍둥이 자녀가 미국 마피아와 커피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커피 브레이크도 역시 이제 금주법이 낳은 아마 세 번째 자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주법 이전에는 일터에서 잠시 시간이 나면 몰래 마시는 것이 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술을 금지하니까 대신 마시기 시작한 것이 커피가 된 겁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시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또 몸에 활력도 생기고 졸음도 참을 수 있게 되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좋고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또 좋았죠. 네. 그리고 또 맨정신에 귀가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주부들도 당연히 좋았고요. 이 커피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마침 또 유명한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커피는 해롭지 않다. 근무 중 휴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왓슨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을 만든 정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론이에요? 네, 이 왓슨이 한 유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달라. 그들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재능, 성향, 능력, 뭐 인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직 중 하나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네. 그것이 뭐 의사든 변호사든 예술가든 상인이든 뭐 심지어는 거지나 도둑이든 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가 또 한 실험도 유명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1920년 가을에 11개월 된 아이 알버트를 대상으로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알버트에게 처음에는 작은 실험용 하얀 쥐와 놀게 하죠. 그러면 아이가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쥐를 살짝 만지면 뒤에서 쇠망치로 쇠막대를 크게 때려서 막 소음을 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죠. 네. 쥐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 소음 때문에 울죠. 11개월 된 아이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소음을 내지 않고 쥐만 보여줘도 아이가 놀라서 울게 되는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람도 동물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원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한다. 실험이 비인간적이다 등등 비판도 많았는데 왓슨은 이 비인간적인 실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했던 이 왓슨이 1920년에 당시 재직 중이던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또 JWT라는 광고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광고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월급이 많다든지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고요. 당시 실험을 도와주던 여자 조교에게 왓슨이 쓴 연애 편지가 부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네. 왓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어서 이 뉴스가 신문 머릿기사로 나는 바람에 대학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은 거죠. 왓슨은 이 광고 회사에 취업한 지 근데 2년 만에 부사장에 오르면서 대학 교수 시절 급여의 몇 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행동주의 이론을 활용해서 만든 광고 2개가 대히트를 친 덕분이었는데요. 하나는 폰즈 콜드크림입니다. 여성분들이 다 아는 이 폰즈 콜드크림이 이때 유명한 상품이 되죠. 다른 하나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 광고입니다. 특히 맥스웰 하우스 커피 광고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 잠깐의 휴식을 가지세요라는 카피가 적중했습니다. 또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이 맥스웰 하우스 커피와 함께 일터에서 여유를 즐기라는 또 매력적인 메시지였고요. 뭐 이것이 미국 사회 전체에 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휴식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가 미국 거의 모든 일터의 문화가 됐네요. 네, 이렇게 시작된 커피 브레이크가 미국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는 데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죠. 거의 한 세대 정도 걸렸거든요. 1952년에 범미주 커피협회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커피가 주는 혜택을 누리세요. 뭐 언뜻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카피죠. 이 광고 바람을 타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는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미국인들은 뭐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구분 없이 일하다 피곤하거나 힘들면 따뜻한 커피를 가득 담은 그 머그잔, 큰 머그잔을 들고 복도나 휴게실을 어스렁거리면서 커피를 자유스럽게 마시게 된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얼마로 할 거냐, 뭐 하루에 몇 번 허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이 됐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빨리 좀 해결이 된 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고용주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논쟁거리가 또 좀 있었거든요. 한 가지 해결 과제가 등장하는데요. 결국은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당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생긴 뭐 쟁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미국 정부와 이 고용주 사이에 이 재판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이 쟁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커피 브레이크의 시간이라든지 뭐 횟수 뭐 이런 게 아니라 휴식이니까 커피 브레이크도 휴식을 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문제로 소송이 걸리게 된 거죠. 1955년에 벌어진 유명한 소송이었는데요. 이 덴버시에 있는 로스 위그엠 위버스라는 넥타이 공장이었어요. 이 노동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넥타이 공장 일이 매우 힘들었나 봐요. 염색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사장은 이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사장은 노동자가 커피를 마시며 쉬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뭐 이런 방침을 발표하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제 결국은 미국 노동부가 관여해서 고용주인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법원은 심의 끝에 노동자들 편을 듭니다. 법원에서 커피 마시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꽤 흥미롭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뭐 짐작하는 게 있을까요? 직장 내에 머물렀으니까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 뭐 그런 논리 아니었을까요? 예, 뭐 그것도 고려가 됐어요. 그런데 보다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그 남아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카페인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심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커피 마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커피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판례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모든 일터에서 커피 브레이크는 노동자들의
권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의 모든 직장에서 오전과 오후에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커피 소비가 좀 늘었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소개한 금주법의 영향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문화 그리고 뭐 광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1920년대 중반에 드디어 미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 6kg을 넘어 서게 되죠. 지난 100년간 지금까지 지속된 커피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똑같은 양을 소비를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 3kg 정도인데도 커피 공화국 소리가 들리는데 100년 전부터 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2배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뭐 대단하죠. 뭐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건물마다 카페가 등장한 것도 1920년대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의 웬만한 건물에는 뭐 카페가 하나씩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00년 전부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았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거든요. 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당시 미국인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커피를 2배 이상 좋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커피를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좋아했던 게 맞죠. 네.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서나 직장에서는 미국인 수준으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이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 양은 세계에서 한국이 2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집에서는 미국 사람들만큼 커피를 마시지는 않죠. 미국인들은 대부분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일터에 나가든지 바쁘면 커피를 들고 운전을 하며 일터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도 커피를 내리는 일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보통 풍경이고요. 이 밖에서만 커피를 마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00년 전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량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생긴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지금은 뭐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근무 중에 휴식 문화에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한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독일이나 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특히 커피 소비량이 많은 북유럽 국가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는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네. 독일의 카페 클라치, 스웨덴의 피게, 핀란드의 카으비 타우코, 뭐 덴마크의 카페 포즈, 뭐 이런 문화들은 이들 국가가 복지 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거죠.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이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로부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탈리아가 도입을 한 거죠.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들어왔을까 혹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예. 글쎄요. 최근에나 이런 거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서부터 이미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1960년대에 정말 하나의 문화로 등장을 해서 신문이나 잡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커피 브레이크를 뜻하는 명칭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들어보신 적 아니요. 없을 한국적 것 표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커피 타임입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네.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로 너무 정착이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에 휴식이라는 뜻도 있다는 건 당시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였던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보다는 쉬운 타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커피 타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가 잠깐 할 때도 타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신문이나 이 문학 작품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단어죠. 뭐 이를테면 오늘 방송 마치고 뭐 커피 타임 어떠세요? 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쓰여지던 게 1960년대였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왔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금주법, 뭐 마피아, 커피 브레이크가 유행하던 1920
20년대에 우리나라에 등장한 다방 문화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 다방에 이은 카페처럼 커피만 마실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쉼터가 등장한 게 세계에서 한국이 아마 가장 빠를지도 모릅니다. 일본보다 빨랐고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이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하고 쉴 수 있는 그 다방이라고 하는 네. 형태의 업소가 등장한 게 1920년대고 이것은 외국의 영향보다는 순수하게 한국인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꽤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이 이 다방을 차렸습니다. 영화 배우라든지 화가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이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또 다방에서 전시회를 하고 다방에서 음악회를 하고 또 다방이 당시에는 도서관 역할도 했습니다. 다방에 서양에서 새로 직수입한 많은 잡지, 뭐 특히 연예 잡지나 음악 잡지, 뭐 영화 잡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놓으면 그런 문화적인 향수, 문화적인 즐거움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방에 가서 서양의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정보 같은 것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